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9번째 한국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태조 왕건에서부터 광종대의 왕권 강화, 성종대의 통치 체제를 거치면서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고려 중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기가 걸려서 오랜만에 마스크를 써서 수업했더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네. 옛날에 코로나 때는 이거 쓰고서 수업을 어떻게 했나 참 신기하네, 그지? 아직도 안 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이 신라 말에는 지방이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라 말의 사회를 누가 혼란을 잠재우고 통일할 수 있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많은 호족들을 누가 자기의 편으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왕건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왕건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애들 낳는 거. 그렇죠. 성신을 내려주는 사성 정책이나 아니면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 정책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센 호족들이 왕건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여 나타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방 세력인 호족들의 경우에는요, 고려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부 나누어지게 됩니다. 왕건의 측근들, 가까웠던 호족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중요한 호족들의 경우에는 왕건과 함께 고려의 수도인 송악, 개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과거라든지 음소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가문들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라 말의 육두품 출신들의 경우에도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교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육두품 출신들 역시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려의 고위 관직에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고려시대 때 관직을 진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번은 과거와, 그리고 부모 잘 만난 덕에 되는 음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호족 출신 또는 육두품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수도 개경에 진출한 고위 관리들의 경우에는 이 과거 음소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고위 관리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가문의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경에 살면서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했던 가문들을 일컬어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네. 자, 이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인 월급, 녹봉이라고도 하는 것도 받습니다만은 5품 이상,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관직의 등급을 총 여러분들 수능 성적과 마찬가지로 9개 등급으로 나눴어요. 1품에서부터 9품까지로 크게 나눴는데, 그 가운데 중간 정도인 5품 이상 정도 되면은 상급, 고급 관리에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가 될 경우에는 공문전이라고 하는 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뒤에 경제 파트 가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요, 세습이 가능한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되면은 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땅, 내가 죽어서도 반납하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땅을 일컬어 공음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과거와 음서 그리고 공음전 같은 이러한 특권들을 바탕으로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려 사회를 장악해 나가는 강력한 특권 계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의 말투가 평소보다 좀 느리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네.
원래는 조선시대까지 시험을 낼 생각으로 미친듯이 진도를 빼고 있었는데 아빠 선생님이 거기까지 못 나갑니다. 고려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바람에 진도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까지 해야 될 분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알아듣기가 좋지 그지? 네, 좀 더 천천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이 문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음서, 공음전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고려사회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 사람들은 어떤 집안이랑 결혼을 하고 싶을까? 똑같이. 그렇지. 나와 같이 강력한 특권을 가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음서라든지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써놨죠? 혈연적인 특권이야. 그지? 한번 얻으면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런 특권을 가진 집안들은 갖고 있지 않은 집안보다는 기왕이면은 갖고 있는 집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더 많이 갖고 있는 집안이랑 결혼하기를 선호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들 문벌 가문들의 경우에는 같은 문벌이나 아니면은 더 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족 가문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더 큰 권력을 형성해 나가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런 문벌의 성장은 왕의 입장에서는 반가울까 반갑지 않을까? 반갑지 않죠. 그죠? 내가 왕인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왕은 이들 문벌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의 눈에 들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자, 호족들 가운데 왕건과 친하고 왕건을 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수도로 갔지만 별 볼 일 없었던 호족들, 또는 왕건에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던 호족들은 여전히 지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그리고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향리라고 하는 지방관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향리 집안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과거 시험 봐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기에 공부도 안 했지만은 음서라는 혜택으로 관직에 진출한 이 문벌들, 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보였을까? 그렇지. 나는 죽어라고 공부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쟤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니야. 그지? 이 향리 출신의 관리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 이 문벌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성향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 눈에 이뻐 보일까? 왕의 눈에 이뻐 보여요. 그죠? 문벌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두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방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이 관리들이 왕을 돕는, 왕권을 보좌하는 왕의 측근 세력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중기쯤 가게 되면은 어떠한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냐? 문벌 가문과 왕과 그리고 측근 세력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갈등이 불거져 나온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얼추 배우지 않았나요? 이자겸의 난? 대충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중학교 때 한국사를 어디까지 배웠니 혹시? 현대사까지 다 배웠어? 네.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까지 다 배웠어요? 동화목리는 배우고? 전봉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중학교에서 있어 본 적이 딱 1년밖에 없어서 요즘엔 얼마나 배우는지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이자겸에는 다들 알 테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 대에 걸쳐서 같은 문벌이나 왕실이랑 결혼하면서 힘을 키운 이들, 우리는 그들을 문벌이라고 불렀는데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문벌 가문으로는 바로 이자겸의 경원 이씨 같은 집안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기왕이면 결혼을 할 거 강력한 특권을 가진 집안이랑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랬고, 고려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을 가진 집안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왕족이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왕의 외척, 왕의 집안과 중복된 혼인을 통해서 외척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누렸던 집안이 바로 이 경원 이씨라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11대 문종의 경우에도 전부 다 경원 이씨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12대 순종도 경원 이씨 집안의 딸과 결혼했고요. 13대 선종도 모두 경원 이씨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14대 헌종, 15대 숙종은 잠시 건너뛰었는데 다시 16대 예종,
오게 되면서 이자겸의 둘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외척으로 이 경원 이씨 집안이 자리 잡게 되면서 쌓이고 쌓였던 이 경원 이씨 집안의 권력은 특권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권력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기 둘째 딸이랑 예종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17대 왕 인종인데요. 여러분의 교재나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한번 보세요.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써있냐면은 이자겸의 셋째 딸이나 이자겸의 넷째 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종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건가요? 이자겸 자식. 엄마의 동생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엄마의 여동생. 이모라고 부르잖아. 엄마의 여동생들, 엄마의 이모,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인종의 경우에는 이모들이랑 결혼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다른 놈이랑 결혼하게 될 경우에 나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길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위를 자기의 딸과 자기의 자기의 손자를 자기의 딸과 또 결혼을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이자겸 경원 이씨의 가문이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왕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인종의 경우에는 이 이자겸이 비록 나의 외할아버지이고 이자 나의 장인 어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노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측근 세력들이 와서 인종에게 이자겸을 공격해서 죽이자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인종과 측근 세력들이 먼저 이자겸 세력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자겸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미리 알았던 모양이죠. 그때 이자겸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윤관의 별무반, 여진정벌, 동북구성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그죠? 윤관의 여진정벌 때 윤관 밑에서 활약했었던 무관이 바로 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과 관련된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에이 이거 설마 뻥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무력이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기 성문을 걸어 잠궈서 어떻게 성벽을 넘어야 될지 모르고 있자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칼 한 자루 들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안에 있는 적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었다라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무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겸이 이 사람을 자기의 측근으로 두고 있었고 이자겸 인종과 측근 세력들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자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종과 측근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인종은 울면서 이럴 거면 그냥 당신이 왕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자겸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 눈치가 좀 보이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왕이 네가 왕해 라고 왕관을 주는데 덥석 받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자겸은 그 왕관을 받지는 않고 인종을 자기 집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독을 탄 떡 같은 것들을 인종에게 먹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인종은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채고서는 먹지 말아라고 해주고 하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후에 인종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떼놔야겠다. 척준경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척준경에 의해서 이자겸이 제거되도록 하였으니 그 사건을 바로 가지고 우리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의 왕궁이 불타는 등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비록 이자겸이라는 자는 제거되긴 하였습니다만 고려의 왕권, 고려의 왕실의 권위는 크게 추락했던 사건이 또 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겪었던 인종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편이 좀 더 필요하겠다. 내가 좀 더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개경에 살고 있는 문벌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인종이 자기의 편으로 새롭게 삼았던 세력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평양 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들이었던 것이죠. 서경, 평양이죠. 고려시대 때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옛 고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쪽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서경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청이라든지 정지상 같은 서경 출신의 인물들을 뽑아서 자신의 손과 발로 만들어서 개경의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 서경 세력들이 개경의 문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였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수도를 옮기자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어디로? 그죠? 개경이 아니라 서경으로 옮기자. 그게 바로 서경 천도의 주장인 것이죠.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서경 세력들이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풍수지리설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풍수지리설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무엇을 찾는 이론이죠? 땅 중에서 어떤 땅? 명당. 명당이라고 불리는 좋은 땅, 그죠?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명당을 찾는 이론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그죠? 자, 이 서경 세력들의 경우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서경이 굉장한 명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고려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국력이 크게 강해지게 되면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우리가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러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고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함께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연호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연호? 이름. 예,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2025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고 있는 서양의 기준을 받아들였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왕이나 황제가 새롭게 즉위할 때마다 새로운 연도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였던 연호는 홍무라는 연호였고 그래서 어떤 기록 보다가 홍무 10년에 블라블라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주원장이 황제가 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거 파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보통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황제가 사용하는 연호를 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쩌고 싶을 때 왕의 권위를 높이고 싶을 때,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 어떻다는 것을 대등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을 때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의 사례라든지 고려 광종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제의 칭호를 쓸 것,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고려 왕실의 권위를 높일 것을 이 서경 세력들이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12세기에는 원래 고려보다 힘이 한참 약해서 고려를 형의 나라, 어버이의 나라라고 불렀던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이후에 엄청난 대국이었던 거란족의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나라가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너네를 어버이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되었으니 너네가 우리나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고려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부터 벌써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였나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그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나라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나요? 없는 일이었나요? 사실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당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느냐? 바로 개경의
이 경원 이씨 집안의 이자겸이었던 것이고 이자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금나라와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고려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길까 우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 뭐 군신관계 받아들이는 게 뭐 어렵냐라고 하면서 이자겸의 주장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했었던 이 서경 세력들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금나라와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어떻게 고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넘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할 것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수도를 옮길 수는 없었어요. 누가 반대를 했나요? 네, 개경에 살고 있는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 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문벌 세력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 수도가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이들 문벌들의 힘은 어떻게 될까? 약화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개경에서 나고 자라서 집안 대대로 개경에서 권력을 행사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만 봐도 그렇잖아. 홈구장에서 해야 재밌지 않나요? 그죠? 자기 팬들이 많이 와서 이 구장에서 서비스 해주는 홈구장에서 봐야 사실은 제일 재밌지. 원정 경기 가면 조금 좀 재미없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거죠. 사실 수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가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개경 세력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한 목적에서 추진했던 게 서경 천도 운동이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던 개경의 문벌 세력들의 경우에는 이 풍수지리설 근거 없는 소리다. 어떻게 풍수지리설이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수도를 옮겼다는 것만으로 주변 이웃 국가들이 항복을 하러 올 정도로 이 나라의 힘이 강해지냐?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였던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이 나를 겪었던 인종은 이 개경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경에다가 실제로 이사갈 궁전을 짓기도 하고요.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껏 서경에다가 다 지어놨던 궁궐에 벼락이 꽝꽝 하고 떨어져서 불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개경에 직접 가보려고, 아니 서경에 가보려고 했는 인종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서 강물이 불어나면서 가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문벌 세력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 봐라,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이라고 하는데 왜 멀쩡하게 지어놓은 궁전에 벼락이 뛰어떨어지고 왕이 가려고 하는데 비바람이 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비판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인종의 경우에는 천도를 포기하고 이런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책상 서랍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다 보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이름표 붙어 있었는데 왜 어디 갔지? 없었어. 아, 내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워서. 하지만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러자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들의 경우에는 안 되면 힘으로라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35년에 묘청과 서경 세력들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반란은 자기들이 왕이 되기 위한 반란이 아니라 문벌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반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문벌의 대표자였던 김부식이 이끄는 고려 정부군이죠.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경에 살고 있는 문벌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고려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개혁하는 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고려 사회는 문제가 많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골마 터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50분에 끝나는 거죠. 그죠? 네. 55분이에요? 네. 네.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까지도 다 할 수 있겠는데? 10반은 여기까지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무려 20분이나 남았네? 이만큼 다 하는 데까지 해보죠 뭐. 네.
자, 조금만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고려가 문벌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는 과정에서 고려 사회의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었고 왕권은 더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 고려 사회에서는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가 존재하였느냐? 문신들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차별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려 시대 때에는 과거 제도에 어떤 거가 있었죠? 문서 빼고 과거 제도의 과목은 그죠? 문과, 재술과, 명경과, 그리고 승과, 그리고 기술가를 뽑는 잡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애당초 문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문과 혹은 음서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관직을 독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문벌 사회가 되면서 당연히 문신들은 훨씬 더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무관들, 무신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라고 할지라도, 관직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관직의 높이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문신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문벌 가문들이 강력한 권력을 독점해 나가게 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늘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싸운 군인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어야 될 토지가 이 문벌 가문들이 중간에서 빼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급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던 인종의 아들 의종입니다. 맞지? 태해정과 경성복, 선덕정, 문순선원, 숙예인의 맞네요. 네. 네. 의종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의종의 경우에는 나름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왕이었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려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약화될 때는 약화되어 있는 것이었어. 아버지 때 두 차례나 있었던 이자겸의 난, 또 몇 총의 서경천도 운동, 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약화된 상태의 왕권을 물려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종의 경우는 처음에는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포기를 하고, 이 사람 원래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치를 멀리하고 그러한 재밌는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놀았던 왕이 이 의종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연애를 즐겼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아마 향락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 내용을 미처 바꾸지 못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해요. 내가 왕인데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늘 놀러만 다녀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벌들과 함께 놀러 다닐 때 항상 무신들도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무신들도 함께 논 것이 아니라 무신들은 어떤 용도로? 보디가드. 그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신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자, 무신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기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술을 먹고 놀고 있는데 무신들은 항상 그 주변에 호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배고프고 먹고 싶을 거고 짜증나고 그럴 겁니다. 그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사실 이러한 문벌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무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의 불만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보현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실 의종 때 활약했었던 무관들 가운데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도 문벌에 대한 기분이 문벌에 대한 기분? 이 뭐라고 하는 인식? 그렇죠. 인식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정중부의 경우에는 수염을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처럼 굉장히 길고 멋있게 이렇게 기른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네.
아니요, 뽑지는 않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였던 문벌의 대표자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불이 잠깐 꺼진 틈을 타서 장난친답시고 정중부의 수염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중부의 수염이 확 탄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확 끄다가 앞에 보니까 김돈중이 자기한테 수염에 불을 붙이고 있네. 그래서 확 끊어가지고 이씨 하고 싸대기를 쳐서 이렇게 때렸어요. 때리고 보니까 고려의 최고 권력자의 아들인 거지. 그때부터 정중부는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고 김부식의 경우는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싸대기를 때려라고 하면서 정중부 죽이겠다고 몽둥이 짜서 들고 쫓아다니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당연히 문벌에 대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의종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문벌과 함께 연회를 즐기러 갔습니다. 자, 한참 이제 파티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술 기운도 오르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지금 무신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호의를 하느라고 굉장히 짜증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거야. 의종이 보다 보니까 얘네 좀 기분을 좀 풀어줘야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무신들 고생하는데 무신들을 위한 대회를 하나 좀 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박희 대회라고 하는 것을 열게 돼요. 수박 또는 수박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의 뭐 태권도 같은 무기 없이 하는 무술 시합입니다. 태권도의 원형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게 고려의 무관들이 고생을 하니 무관들을 대상으로 수박희 대회를 열자. 그래서 그 중에 우승한 사람한테 큰 상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흥도 좀 이게 분위기를 좀 띄우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도 좀 해주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박희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선생님이 아까 고려시대 때에는 관리의 등급을 총 1품부터 9품까지 9개의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수박희 대회에 출전했던 장군 가운데 이소응이라고 3품짜리 대장군, 할아버지 장군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 장군이 젊은 병사하고 수박희를 겨루다가 벌러덩 넘어졌어. 할아버지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품짜리 한뢰라고 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람보다는 등급이 낮은 사람이죠. 하지만 문벌이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이소홍이라는 사람한테 오더니 싸대기를 찰싹 때리면서 병사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장군이라고 폼을 잡고 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했다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문벌들이 깔깔깔깔 웃었다라고 하고 정중부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칼을 빼려다가 의종이 말려가지고 간신히 참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안 되겠다, 저놈들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정중부 이의방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무신정변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준비한 쿠데타였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 쌓이고 쌓이다가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에 가까운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이의방 정누구와 같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신들을 죽이고 의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려서 죽이고 명종을 왕위에 세우게 되면서 고려의 무관들,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 무신정변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떡하지? 10반은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그만해요. 그만해도 그만해. 10분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괜찮아요. 자습. 잠깐. 그냥 멋진도 말이 나간다고 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무신정변 이후의 고려의 상황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야, 수업 일찍 끝내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네?